안녕하십니까. 날 춥죠? 언제까지 춥대요? 이번 주 내내? 어제 지난주 여기서 그 합격자 모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학원별로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그 노원학원에서 그 합격자 모임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냥 그 뒤풀이 할 때는 제가 그분을 못 봤는데 여기 그 합격자 모임 행사 진행할 때는 그분을 못 봤는데 그 옆에 그 뒤풀이 장소에 제 옆에 앉았던 어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물어보게 됐는데 그 공부할 때 뭐가 힘들었냐 그랬더니 매일매일 힘드셨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딱 언뜻 보기에도 70이 넘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연세를 물어볼 수는 없어서 그냥 대충 제 가늠치로 그 정도 연세가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교수님 강의를 기초 과정에서부터 동영 모의고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 인강생들 강의 밀린 거 되게 많잖아요. 매일매일 강의 다 듣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매일 4강씩 올라오니까 매일 4강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뭔 일이 있어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8개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잔 했어요. 그럼 몇 개 들어야 돼? 12개. 그러면 벌써 진도 밀리는 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이런 분이 퍼센티지가 높지 않아요. 전체 강의 완강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일 것 같은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그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빨리 못 푼다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은 다 알아듣는데 이게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이제 읽었다고 하더라도 배운 내용을 이제 접목해서 답을 골라내는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럼 시험 당일에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뭐 시험 당일이라고 별 차이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 본인은 시험장 가서 30개밖에 못 풀었다는 거예요. 30개밖에 못 풀었으니까 10개를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합격자 모임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못 풀고도 합격한 거니까 제가 다시 되물었죠. 그러면 그 30개 중에 몇 개를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4개밖에 안 틀렸대요. 거기서 완전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30개밖에 안 풀었는데 그 중에 4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결국 다 풀었다면 뭐 90점이나 85점이란 뜻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10개를 못 풀고도 어떻게 이렇게 합격하셨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차근차근 쉽게 잘 가르쳤는데 그게 제게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마지막에 정리해준 내용 그게 이제 필살기 교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격서를 제 나이만큼 봤다는 거예요. 본인 나이만큼. 그 몇 번 봤다는 거예요. 네, 70번 넘게 봤다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자기가 본인이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다 못 푸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맞추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나중에 시험용으로 다 줄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줄 건데 그 줄여주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많이 반복해서 정말 많이 반복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까지 가려면 지금 강의를 밀리지 말고 차근차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는 것처럼 본 강의 한 번 이렇게 듣고 그다음 복습용으로 한 번 듣고 요 정도는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복습을 안 하면 이게 들을 때뿐이고 다 생소한 학문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한 2주 정도만 지나가도 머릿속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좀 이제 복습을 하긴 할 건데 지난번에 배웠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잘하죠. 근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또 보니까 다 잊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법학은 중요한 게 새로운 내용을 접하는 것보다는 배운 걸 안 까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아마 합격서 나올 것 같은데 합격서 다음 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본 수업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복습용으로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자꾸 합격서를 통해서 내용을 읽어보세요. 진도 나간 부분까지 자꾸 읽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요만큼 진도를 나간 거예요. 그럼 요만큼 또 읽는 게 아니고 전에서부터 자꾸 누적적으로 계속 이렇게 읽어서 본인이 배웠던 걸 안 까먹을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유치권 제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유치권 제도. 민법상의 물건이 총 몇 가지 있죠? 8가지. 8가지 물건 이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 있죠?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3가지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질권 보호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 제도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기초인문서 235페이지 오셔서 자, 거기 320조 조문 있죠? 320조 조문. 자, 1항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의 내용이라고 해서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그게 유치권에 관한 첫 번째 조문 내용인데 이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딱 보니까 여긴 제일 중요해 보여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관하여 생긴. 그게 포인트입니다. 관하여 생긴. 자, 그리고 유치권은 이제 다시 짚어 놓을까요? 유치권 하면 항상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게 이게 시계 사례입니다. 무조건 유치권 하면 첫 출발이 어떤 사례라고요? 시계 사례. 자, 그럼 그림 봅시다. 이 사람이 시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시계 소유자고 이 시계가 고장 났어요. 네, 그 다음 을은 시계를 수리하는 수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났으니까 을에게 시계를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일까요? 시계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을은 부탁을 받고 시계를 고쳐서 일을 완성해서 인도를 해줘야 되죠. 이런 건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그러면 요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갑은 이름 뭐가 될까요? 갑은 일을 시킨 사람이니까 뭐가 되죠? 도급인이라고 하고 얘는 요 일을 완성해야 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수급인. 그러니까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을은 갑의 고장난 시계를 이제 부품을 이제 교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수리비 쪽으로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5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을이 갑에게 5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수리대금 채권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5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름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 근데 요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이유는 뭐죠? 시계를 수리해서. 그러니까 즉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이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채권이 생긴 거니까 이 수리대금 채권하고 시계하고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이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채권이 생긴 거니까 이건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이게 있다고 말합니다. 요 교환에다 한번 써볼까요? 교환 1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그러면 요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결련성, 이건 아주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 시계를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을은 이 수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유치는 뜻이 뭘까요? 유치. 얘는 유 더하기 치죠. 유가 뭘까요? 유는 점유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치라는 게 둘치자거든요. 둘치. 자기에게 둔다. 이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대금 5만 원도 갚지 않고 을에게 시계를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인도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치의 뜻입니다.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결국 정리를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을에게 시계 수리 맡긴 겁니다. 그럼 을은 시계를 수리 줬으니까 당연히 수리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을은 시계를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 자, 다시 유치는 무엇을 계속하면서요? 점유를 계속하면서 뭘 거절하는 거? 인도를 거절하는 거. 그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유치란 단어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유치. 여러분 술 먹고 꼬장물이 뭐 들어가죠?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가두잖아요. 그럼 뭘 계속하는 거죠? 점유를 계속하는 거고 보호자 올 때까지 안 내보내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을은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수리대금 5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 시계를 경매에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갑이 수리대금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경매에 넘어가서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낙찰받았어요. 낙찰. 그러면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게 될까요? 이걸 낙찰받은 겁니다.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냐면 돈을 내면 돼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 100만 원을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갑이 수리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을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락대금 100만 원 나온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을의 채권이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럼 그 경락대금 5만 원 중에서 을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오고 그래 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들어가. 짜증나게 진짜. 자, 그러면 경락대금 100만 원 중에서 을은 다른 사람보다 5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어. 이게 중요해서 머리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니? 자,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넘길 수는 있지만 경락대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 5만 원을 우선 변제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매에 넘길 수는 있지만 경락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제 제가 수업할 때 그럼 유치권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앞에 분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락대금 이제 100만 원 중에서 5만 원 먼저 변제받지 못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요 애는 경락대금 100만 원을 완납을 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뭘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시계는 계속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걸 이유로 해서 을에게 시계를 들려줘라고 소유권에 기한 시계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을은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럼 못 받았으니까 을은 내가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으니까 병 나한테 시계를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경락대금 완납해서 소유권 취득했는데 계속 시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유치권 주장하면 시계를 병이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시계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자기가 대신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따로 자기 주문에서 얼마를 꺼내서 5만 원을 꺼내서 을에게 줘야만 을이라는 사람이 지배를 풀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시계를 건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대신 갚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경락인이 대신 이 돈을 갚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하지만 이 경락인이 대신 변제할 뭘 지니까 책임을 지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변제받기 좋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고 결국 유치권이 있는 게 채권의 변제를 받기 훨씬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을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채권의 변제를 받기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표현할 때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예요. 다시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겁니다. 그럼 요걸 표현할 때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죠.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다시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능동태 문장이니까 이걸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채권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럼 채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말이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자, 그럼 여기서 담보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담보가 되고 있다. 피담보를 동그라미 해봐요. 담보가 되고 있다. 이건 의미를 조그맣게 하면 써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에서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담보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게 담보가 되고 있다의 의미예요. 앞으로 피담보 채권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장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담보가 되고 있다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입을 해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다 정확하게 의미가 통할 거예요. 자, 그다음 쓴 김에 하나 더 써봅시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일까요?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예요? 유치권의 주된 권리예요? 유치권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수리대금 채권이 있고 수리대금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위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수리대금 채권이 없었다면 유치권 자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먼저 있고 유치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 날이 추워 그런가? 먼저 돈을 빌려줬죠. 이게 수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수리해줬으니까 뭐가 먼저 생긴 거예요? 수리대금 채권이 먼저 생긴 거죠. 채권이 먼저 생기고 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으려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예요?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여기다가 주된 권리라고 씁시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공부할 때 그냥 타이틀이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유치권이 주된 권리인 줄 알고 공부를 해요. 저당권도 주된 권리인 줄 알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주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유치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 그러니까 유치권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요 놈은 지금 요 의리가백에 채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피담보 채권과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예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유치권이 종된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계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네, 당연히 동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죠. 그리고 동산은 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동산 유치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어제 제가 그 점심 먹고 그 부동산 유치권을 알아보려고 동네를 이제 엄청 돌아다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날 추운데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제가 걸었나? 그리고 그 삼거리 쪽에서 뭘 봤냐면 일단 건물 앞에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인데 플래카드를 제가 하나 봤어요. 이게 유치권 행사는 가장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건물 공사를 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시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계약 이름 뭐였었죠? 도급계약. 그러니까 건물 공사해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무슨 계약이죠? 도급계약. 그럼 갑의 이름 뭐가 될까요? 도급인. 을은 뭐가 되죠? 수급인.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하느라고 채권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채권하고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결련성이 있죠. 그러면 요 을은 공사대금 1,000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고 거기 들어가면 살기도 하고 또는 뭐 살기 좀 어려우면 집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각각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갑이라는 사람이 상품권 10만 원짜리 만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가가 얼마일까요? 상품권 10만 원짜리 만 장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 장. 이거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그러면 요거 상품권 만 장, 10만 원짜리 만 장을 을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물건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뭘까요? 이건 임치 계약이라고 그래요. 임치 계약. 그러면 물건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 이름 뭐가 될까요? 이 사람 임치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수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상품권 5만 원을 보관하게 돼서 결국 갑에게 보관료조로 5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5만 원 지급받을 때까지 을이라는 사람이 상품권을 안 돌려주고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유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보관하느라고 채권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요 상품권 같은 거 이건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이런 건 유가증권 이런 유가증권. 요 일정한 가치가 종이딱지 안에 화체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10만 원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종이딱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걸 화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한 가치가 종이딱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걸 이걸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채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권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유치권의 뜻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번 읽어봅시다. 타인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 돈을 갚을 시기, 이게 변제기입니다.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계속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걸 이게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1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하여 생긴. 꼭 쓰기 바랍니다. 이게 유치권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무 물건이나 유치하는 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아주 쉽게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있죠. 이 사람 여러분이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옷을 이렇게 내가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가방 이런 유치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항상 채권하고 목적물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지난번에 용익물권 공부할 때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해서 지상권이 만들어지죠. 또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해서 지역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해서 전세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죠? 계약.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인 취득 원인이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 근데 여기는 보면 제가 유치권을 설명할 때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 유치권은 성립하는 원인이 법률 행위인 거예요, 법률 규정인 거예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유치권이 당연히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유치권은 무슨 담보 물건이라고요? 법정 담보 물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대신 이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 수리를 맡기면서 이제 을에게 당신에게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해요. 또 하나는 우리 실제 생활에 유치권 사례로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세탁물 맡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탁물 내가 맡겼어요?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을 했으니까 나한테 세탁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세탁비 받을 때까지 세탁소 주인이 나의 세탁물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유치할 수 있겠죠? 당연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론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집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누가 종을 이렇게 눌러서 나가봤더니 세탁소 주인이 오셔서 세탁물 맡길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와이셔츠가 10벌 정도 안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탁소 주인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제가 다음 주에 필요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갖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엔 내가 세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세탁소 주인이 나의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내가 세탁물을 맡겼어요. 근데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다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인 건 맞는데 이건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이지만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유치권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이거 임의규정. 자, 그러면 유치권은 이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언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또는 핵심 과정 가서 사례도 많이 배우고 판례도 많이 배울 텐데 유치권에 관한 사례하고 판례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잘 정리해서 이걸 사례에 접목을 하고 판례에 대입해서 결론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중요한데요. 일단 써볼까요? 여기 5가지. 이거 꼭 정리하고 합시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데요. 성립 요건은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자, 먼저 첫 번째 갑시다. 1번 요건 읽어볼까요? 뭐죠? 첫 번째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돼요. 왜 키워드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되고, 세 번째, 무엇과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권에 뭐가 도래한다? 변제기.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요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특약을 통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자, 이렇게 총 성립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5가지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한번 해봅시다. 이거 가지고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 5가지를 일단 첫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둘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자, 이거 암기 코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5가지를 이건 앞글자를 따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든지 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학습 질문을 통해서 이제 숙제 내시기 바랍니다. 숙제. 일단 제가 만든 암기 코드는 이거예요. 타인의 적법한 채권의 변제기를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타인의 적법한 채권의 변제기를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타인의 적법한 채권의 변제기를 배제한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만들어 드렸더니 이게 샘플 하나 만들어 드렸더니 이게 좋아서 숙제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점유권 암기 코드 하라 그랬더니 뭐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 그게 제일 좋아서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공부하다가 괜찮은 것 같다 생각되면 꼭 학사 질문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한번 와보세요. 첫 번째 요건이 타인의 물건이죠. 누구의 물건? 타인의 물건. 그러면 여기다가 써봅시다. 땡땡 하시고 자기 소유물. 그럼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소유 물건은 유치권이 절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겠죠. 반드시 누구 소유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 소유, 타인 소유. 그러니까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제3자 소유 이렇게 볼까요? 제3자 소유.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될까 안 될까요? 아까 시계 사례 잘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 소유자죠. 그다음 을에게 시계 수리 맡겼고 결국 수리대금 5만 원 대해서 갑이 채무자니까 요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될까 안 될까요? 하나 예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A가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임차한 거예요. 빌렸어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빌려서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 다음 다 똑같아요. 을이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수리하는 수리업자 그리고 컴퓨터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품을 교체하게 됐고 수리대금 쪽으로 5만 원을 을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컴퓨터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결란성이 있죠. 그럼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요 컴퓨터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죠? 진짜 소유자 A죠. 그럼 A라는 사람이 요 을에게 컴퓨터를 돌려달라게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A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뭐만 있으면 결란성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누구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소유 물건 유치권이 안 되고 또 채무자 소유 물건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 제3자 소유 물건도 유치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시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뭐야 되죠? 적법. 여기다 땡땡 하시고 그러면 불법 점유. 그러니까 시계 수리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시계를 확 훔쳐가지고 가서 딱 수리하고 유치권 행사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점유자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불법 점유자의 경우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란성. 이게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결란성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라고 써놓기 바랍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을 때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결란성이 인정되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결란성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요건이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되죠? 변제기. 그러면 이 변제기 도래가 씁시다.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실행 요건이에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무슨 요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성립 요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변제기가 도래하는 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게 저당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우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거기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게 저당권에서는 실행 요건인 거고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한번 써봅시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뭐가 없어야 돼? 특약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또 한 번 더 씁시다.
그럼 유치권은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유치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자, 이렇게 총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요 5가지 요건을 꼭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란성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은 요 의하고 성립 요건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담보물건에 해당되는 게 저당권 제도인데요. 오늘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초 입문서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자, 356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거기 제3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을 잘 동그라미 해봐요. 일단 시험용으로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린 거야.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갑이 을로부터 1,000만 원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건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돈 빌려주는 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이름 뭘까요? 을의 이름. 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을의 이름 뭐죠? 얘는 대주라 그래요. 대주. 대주. 왜 대주라고 할까요? 돈을 대준 사람이라서. 돈을 대준 사람에서 대주. 그 다음에 요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얘는 이름 뭐죠? 이 사람은 차주. 그러니까 대주, 차주.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은 채무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 채권자. 자, 그 다음에 요 을은 갑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 밑에 1,000만 원의 확실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질권도 되고 저당권도 돼요. 채권자가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질권하고 저당권 각각 가능한데 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동산일 때는 질권이 성립하는 거고 부동산일 때는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갑이 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뭐가 되는 거죠? 질권이 되는 거고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이니까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 그럼 이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둘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슨 가치를 넘겨주기라는 합의가 될까요?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슨 가치 넘겨주는 거죠? 사용 가치. 사용 가치 넘겨주는 거고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건 교환 가치.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라는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게 교환 가치를 이전해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갑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을 네가 나의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갑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을 네가 나의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갑하고 을이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돈 갚지 않으면 어디에 넘겨줬다?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걸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당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그러면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 조문 생각나세요?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뭐라면 등기를 하면 이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을의 이름 뭐가 될까요? 저당권 취득한 을의 이름은 저당권자. 갑의 이름 뭐예요? 갑은 저당권 설정자. 여기를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돈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다. 저당권을 설정 받아서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채권자가 저당권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번 해봐요. 그럼 요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에요?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 다시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다시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다음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에 와서 그럼 이때 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이건 요 집에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게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대신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요 저당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요 경매를 청구할 때 갑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해야 돼요? 할 필요 없겠죠. 얘는 지금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채권 얼마, 변제기 언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얘는 굳이 갑을 상대로 재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얘는 돈 빌려준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굳이 재판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경매라고 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일반 채권자의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 판결 같은 걸 얻고 경매를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고 하고 또는 강제 경매라고 한다. 근데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채권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때는 확정 판결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경매 이름이 뭐였었죠? 담보권 실행경매 씁시다. 담보권 실행경매. 이게 머릿속에 엄청 안 들어가나 봐요. 용어 일단 통일 담보권 실행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또박또박 한번 써봐요. 자, 그리고 요 밑에 괄호 열고 담보권 실행경매를 다른 말로 무슨 경매라고도 하죠? 얘는 쪼만하게 씁니다. 이거 거의 눈에 보일락 말락하게 쓰세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러니까 둘 다 시험 문제 등장은 하는데 임의경매라는 말은 훨씬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경매라는 말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공식 용어가 그래요. 경락대금 1억 원에 대해서 을은 다른 사람보다 이 자기 채권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유치권하고 다른 점이죠. 유치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은 경락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갑시다. 저당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저당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뭘 담보하고 있는 거죠?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으니까 또 뒤집어 말하면 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 되고 있으니까 만들어낸 말이 이게 무슨 채권일까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여기도 또 똑같이 담보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담보가 되고 있다 하면은 채권에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씁시다. 그럼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여기다가 주된 권리 쓰시고, 그다음 저당권에다가 이건 종된 권리 쓸까요? 여기도 꼭 공부할 때 저당권이라고 타이틀이 나오니까 얘가 주된 권리인가부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당권 파트를 공부할 때는 앞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저당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저당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종된 권리. 항상 앞에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생활에는 이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근데 이번엔 다른 내용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의 돈을 빌린 겁니다.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갑. 그런데 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우에는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예요? 갑하고 을.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가 할 수 있다? 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병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얘가 물상보증인입니다. 병의 이름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이건 물상보증인은 물건으로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증인은 사람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뜻이고, 물상보증인은 물건으로 보증을 섰다,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병의 이름 중요합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보실까요? 돈은 갑이 빌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병의 이름이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자, 이 물상보증인은 항상 중요합니다. 얘는 군데군데에서 모든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걸 꼭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먼저 물상보증인 병은 채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채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음 병은 책임져야 안 져요. 그럼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가 한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병과 을이 한 거죠. 밑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건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리가 나의 토지를 경무에 넘겨도 좋다라고 병과 을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 가지고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져야 돼요.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물상보증인은 뭐는 없고 뭐는 있다.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물상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맞춰보겠어요. 자, 그럼 실판 보시고.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물상보증인 네가 1,0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을이 병한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보증인 알죠? 보증한 사람. 갑이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았고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요 채무자가 돈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보증인 네가 1,000만 원 갚아 이렇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인은 채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그냥 보증인은 뭐도 있고 채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뭐가 없어서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뭐냐면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뭐 있는 자에게만요?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뭐가 없어서 채무가 없어서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를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이때 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저당권자가 불리할까요? 불리하지 않을까요? 저당권자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을이 병한테 돈을 갚아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뭐는 없지만 채무는 없지만 뭘 진다 그랬죠?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곧바로 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뭘 청구하면 돼요? 경매를 청구하면 되죠. 경매를 청구했고 이게 1억 원의 경락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뭘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병이란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곧바로 경매 청구해서 경락대금에서 우선비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경락이 되면 누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병이란 사람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가 뭘 진 거예요? 책임을 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상보증에는 뭐 넣고 채무 넣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칠판 잘 보고 따라오세요. 저당권의 뜻 읽어봅시다. 시작.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다시 주체를 잘 봅니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 맞춰봅시다.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O의 X예요? 못 들었어요?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X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도 될 수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는 건 OX, X.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자로 누가 꼭 생각이 나야 돼요? 물상보증이 잘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